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양자 컴퓨팅 투자입니다. 최근에 나온 여러 자료들,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같은 것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요. 이 기술이 가진 어마어마한 잠재력, 그리고 동시에 투자자로서 생각해야 할 현실적인 위험들, 그중에서도 타이밍 문제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뭐랄까, 기술의 차세대 거물, 이런 기대도 크고 또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하는 경고도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여러분이 딱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핵심 정보랑 통찰 저희가 쏙쏙 뽑아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양자 컴퓨팅, 진짜 요즘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는데 이게 그냥 뭐 기존 컴퓨터가 더 빨라지는 거, 이런 거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는 건가요?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양자 컴퓨터가 지금까지 인류가 도저히 풀 엄두도 못 냈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엄청난 기대감 때문입니다. 핵심은요, 계산하는 방식, 그 근본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데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비트라는 걸 쓰잖아요. 0 아니면 1. 딱 이 두 가지 상태 중 하나만 처리하죠. 명확해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큐비트. 들어봤어요. 그게 그 양자 컴퓨터의 핵심이라고 하던데 비트랑은 뭐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다른 건가요? 큐비트는요, 그 신기한 양자 역학 원리 덕분인데 중첩, 슈퍼포지션이라는 현상 때문에 0 상태와 1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가 있어요. 동시에요? 0이면서 동시에 1. 이게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네요. 약간 동전 던지기 같은 건가요? 떨어지기 전까지는 앞면일지 뒷면일지 모르는? 오, 네, 비슷한 비유예요. 동전이 빙글빙글 돌고 있을 때는 앞면도 아니고 뒷면도 아닌 뭐랄까 두 가능성이 중첩된 상태라고 볼 수 있잖아요. 큐비트도 그런 식으로 0과 1의 가능성을 동시에 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얽힘, 인탱글먼트라는 또 다른 마법 같은 현상이 더해집니다. 얽힘이요? 아까 중첩도 어려운데 얽힘은 또 뭔가요? 더 복잡한 개념인가요? 얽힘은 두 개 이상의 큐비트가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짝꿍처럼요. 그래서 아무리 멀리 떨어뜨려 놔도 한쪽 큐비트의 상태가 딱 결정되는 순간 다른 쪽 큐비트의 상태도 그 즉시, 정말 즉시 결정되는 현상입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조차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좀 기묘한 현상인데요. 바로 이 두 가지 특성, 중첩과 얽힘 덕분에 양자 컴퓨터의 계산 능력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해지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큐비트가 많아질수록 그냥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이 아니라 뭐 2의 거듭제곱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능력이 폭발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큐비트가 n개면 2의 n제곱만큼의 상태를 동시에 표현하고 처리할 수 있어요. 기하급수적이라는 표현이 딱 맞죠? 예를 들어 큐비트가 한 300개만 있어도요. 우리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의 수보다 더 많은 경우의 수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300개로요? 와, 상상이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계산 속도가 빨라지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기존의 슈퍼컴퓨터가 수백만 년, 아니 수십억 년이 걸려도 못 풀 그런 특정 문제들을 양자 컴퓨터는 단 몇 분, 심지어 몇 초 만에 풀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문제 해결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병렬 처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 기술이네요. 그럼 이 엄청난 계산 능력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좀 사고를 칠 수 있을까요? 산업 판도를 완전히 뒤에 흔들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여러 산업 분야에서 그야말로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 몇 가지만 꼽아보자면요. 우선 신약 개발이나 신소재 과학 분야를 들 수 있어요. 분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아주 복잡한 상호작용 있잖아요. 기존 컴퓨터로는 이걸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하는 게 정말 어려웠거든요. 계산량이 너무 많아서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이런 복잡한 계산을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후보 물질을 찾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요. 또 뭐랄까 배터리 효율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소재나 더 효율적인 촉매 같은 신소재를 설계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죠.
아, 신약 개발 기간 단축이요. 그거 정말 엄청난 건데요. 지금 신약 하나 나오려면 시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금융 분야도 빼놓을 수 없어요. 금융시장에는 변수가 정말 많잖아요. 이런 수많은 변수를 다 고려해서 최적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거나 시장의 위험을 분석하는 복잡한 계산들. 양자 컴퓨터는 이걸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 모델링의 정밀도가 높아져서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리도록 돕거나 금융 위기 같은 걸 미리 감지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을 거고요. 인공지능 AI 및 머신러닝 분야와의 시너지는 정말 기대가 큽니다. AI가 똑똑해지려면 방대한 데이터에서 복잡한 패턴을 학습해야 하잖아요. 양자 컴퓨팅은 이 학습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여줄 수 있어요. 또 기존 방식으로는 찾아내기 어려웠던 더 미묘하고 복잡한 데이터 패턴까지 발견하게 해서 AI의 성능 자체를 한 단계, 아니 몇 단계는 끌어올릴 잠재력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나 자연어 처리 같은 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AI 성능까지 높인다니 정말 맞는 열쇠 같은 느낌인데요. 또 다른 분야는 없을까요? 물론이죠. 예를 들어 물류 및 최적화 문제요. 전 세계적으로 얽히고 설킨 복잡한 공급망에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는다거나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기존 컴퓨터로는 완벽한 답을 찾기 어려웠거든요. 양자 컴퓨터는 이런 최적화 문제를 훨씬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미래가 확 다가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아까 그 강력한 계산 능력이 오히려 보안에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현재 우리가 쓰는 암호 체계를 그냥 다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양자 컴퓨팅의 아주 중요한, 양날의 검 같은 측면입니다. 슈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알고리즘을 충분히 강력한 양자 컴퓨터에서 돌리면 현재 우리가 인터넷 뱅킹이나 전자상거래에서 아주 널리 쓰고 있는 공개키 암호 방식, 예를 들어 RSA 같은 것들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지금 우리가 쓰는 보안 시스템이 다 소용없게 된다는 건가요?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나 뭐 그런 것들이 다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건 정말 큰일인데요. 심각한 문제죠. 하지만 이게 또 역설적인데요. 바로 이 위협 때문에 양자 컴퓨터로도 뚫을 수 없는 새로운 암호 기술 개발이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있어요. 위협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방패가 개발되고 있다. 그렇죠. 양자 내성 암호, PQC,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라고 부르는 새로운 수학적 알고리즘 기반 암호나 양자키 분배, QKD,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처럼 양자 역탁 원리 자체를 이용한 통신 보안 기술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걸 통칭해서 양자 보안이라고 하는데요. 즉, 양자 컴퓨터는 기존 보안 체계에는 엄청난 도전 과제를 던지는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보안 산업이라는 거대한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건 분명한데 이게 마치 F1 경주형 엔진처럼 강력하지만 동시에 아주 섬세하고 깨지기 쉬운 유리잔 안에 그 엔진을 넣으려는 것처럼 다루기가 극도로 어려운 기술이다. 이런 말씀으로 드리네요.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서도 타이밍이 전부다라고 경고했던 게 바로 이런 점 때문이겠죠. 이 장밋빛 전망 뒤에 숨겨진 현실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기술적인 허들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정말 다루기 어려운 기술이에요. 가장 큰 기술적 허들 중 하나가 바로 큐비트 자체의 불안정성, 즉 오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큐비트의 그 신비로운 양자 상태, 중첩이나 얽힘 같은 것들이요. 외부의 아주 미세한 소음이나 온도 변화, 심지어 우주 방사선 같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서 쉽게 깨져버립니다. 깨져버린다고요? 네, 그 양자적 성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아주 불안정해요. 이걸 전문용어로는 결어근남, 디코히어런스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계산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양자 컴퓨터는 계산을 여러 번 반복해서 통계적으로 결과를 보정하거나 오류를 줄이기 위한 복잡한 기법들을 써야 해요.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게 아주 중요한 과제인 거죠. 촛불처럼 쉽게 꺼져버리는 상태라니. 그럼 그 오류를 어떻게든 잡고 안정화시키는 게 핵심 기술이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연구자들이 매달리고 있는 핵심 목표가 바로 오류를 스스로 찾아내고 고칠 수 있는 능력, 즉 오류 내성, 폴트 톨러런스를 갖춘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겁니다.
이건 보통 여러 개의 불안정한 물리 큐비트를 묶어서 마치 팀처럼 작동하게 해서 하나의 좀 더 튼튼하고 안정적인 논리 큐비트를 만드는 방식으로 구현하려고 해요. 오류 정정 부호 같은 기술을 쓰는 거죠. IBM 같은 선두 기업들이 2029년까지 이런 오류 내성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로드맵을 발표하긴 했지만 솔직히 아직은 갈 길이 좀 멉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 단계를 NISQ, 니스크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노이스 인터미디에이트 스케일 퀀텀의 약자인데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아직은 잡음이 많고 오류가 많고 중간 규모 인터미디에이트 스케일인 양자 컴퓨터 시대라는 뜻입니다. 아직은 범용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기보다는 특정 문제에 제한적으로만 유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류 문제 말고 또 다른 큰 산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큐비트 수를 늘리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확장성, 스케일러빌리티의 문제도 정말 만만치 않은 허들입니다. 단순히 큐비트 개수만 많이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오류율이 충분히 낮으면서도 서로 안정적으로 연결돼서 정교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고품질의 큐비트를 수백 개, 수천 개, 나아가 수백만 개까지 대규모로 만드는 건데요. 이게 기술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비유하자면 오케스트라 연주자 개개인의 실력, 개별 큐비트 품질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수많은 연주자들이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서로 완벽하게 호흡을 맞춰야 큐비트 간 얽힘 및 상호작용 제어, 아름다운 하모니, 정확한 계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과 비슷해요. 현재는 큐비트 수가 늘어날수록 오류율도 같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 확장성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양자 컴퓨터의 진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한 또 다른 핵심 과제입니다. 아, 오류 제어와 확장성. 이 두 가지가 정말 큰 난제군요. 확실히 단기간에 뚝딱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럼 이 기술이 진짜 우리 생활에 좀 체감될 만큼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용화 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이 어떤가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자료들을 보면 전망이 꽤 엇갈리는 것 같던데요. 구글 같은 곳은 5년 안에 뭔가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엔비디아 CEO 같은 분은 20년은 좋게 걸릴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왜 이렇게 예측 시점의 차이가 큰 걸까요? 네,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거기서 상용화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시각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낙관론을 펴는 쪽, 예를 들어 구글이나 IBM 같은 기업들은요, 앞으로 한 5년 정도 안에 비록 범용적인 목적은 아닐지라도 신약 개발이나 신소재 연구, 특정 금융 문제 해결 같이 아주 구체적인 산업 분야의 난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보다 우월한 성능을 보여주고 실질적인 상업적 가치, 커머셜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 같아요. 특히 2025년 정도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AI 학습 데이터 처리 같은 특정 요구를 양자 컴퓨팅이 일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고요. 즉, 이런 특정 문제 해결 능력 자체를 일종의 상용화의 시작으로 보는 거죠. 양자 우위, 퀀텀 어드밴티지를 특정 영역에서 달성하는 시점이라고 할까요? 반면에 신중론을 펴는 쪽, 예를 들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같은 분들의 시각은 좀 다릅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지금 PC나 스마트폰처럼 일상생활에서 아주 쉽게 접근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범용, 제너럴 퍼포스 양자 컴퓨터가 나오려면 최소한 20년, 어쩌면 그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훨씬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 혁신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죠. 아마 상용화의 기준 자체를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보편적 기술로 훨씬 높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각 기업이 추구하는 양자 컴퓨터의 기술 방식, 초전도, 이온 트랩 등이 다르거나 목표로 하는 컴퓨터의 최종적인 형태나 성능 수준이 달라서 예측 시점의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아하, 그렇군요. 상용화라는 말의 정의나 목표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예측 시점도 그렇게 크게 벌어지는 거군요. 듣고 보니 이해가 되네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헷갈릴 수밖에 없겠어요. 그럼 만약에 섣불리 투자를 결정했다가 너무 일찍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몇 가지 아주 뚜렷하고 중요한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변동성입니다. 지금 양자 컴퓨팅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요, 그 회사가 실제로 얼마를 벌고 있는지, 재무 상태가 어떤지, 펀더멘탈보다는 기술 개발 관련 뉴스 하나하나,
예를 들어 몇 큐비트 칩 개발 성공이라든지 어떤 알고리즘을 구현했더더라 하는 소식이나 혹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작은 긍정적인 뉴스 하나의 주가가 폭등했다가 또 반대로 약간의 실망스러운 소식에 폭락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투자 위험이 정말 아주 높습니다.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접근하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크죠. 실적보다는 그야말로 꿈과 기대로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거군요. 그럼 그런 회사들의 재무 상태는 좀 괜찮은 편인가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위험 요인, 재무적 불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아이온큐나 리게티 컴퓨팅처럼 양자 컴퓨팅 기술 자체에만 집중하는 소위 순수 플레이 스타트업들의 경우 기술력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정말 하늘을 찌를 듯 높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의미 있는 매출을 내지 못하고 연구개발, R&D에 막대한 자금을 계속 쏟아 부어야 하는 단계인 곳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적자를 면치 못하거나 현금 흐름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기술 잠재력은 크지만 재무적으로는 아직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 기업들이 상당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거나 하면 큰 위기에 따질 수도 있습니다. 아, 기술은 유망한데 돈은 계속 까먹고 있다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정말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게 바로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위험, 아주 긴 투자 회수 기간, 롱타임 호라이즌입니다. 지금 양자 컴퓨팅 분야에 투자를 한다면 그 돈이 실질적인 수익으로 돌아오기까지 정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5년, 10년,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단기간에 대박을 터뜨리겠다는 기대로 접견했다가는 크게 실망하고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분야에 투자하려면 아주 긴 호흡으로 꾸준히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과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자금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리해보면 극심한 변동성, 일부 기업의 재무적 불안정성, 그리고 매우 긴 투자 회수 기간. 확실히 개인 투자자가 섣불리 큰 돈을 넣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조건들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시점, 그러니까 2025년 현재가 양자 컴퓨팅 기술이 그저 실험실 수준을 넘어서서 실제 산업 인프라로 진화하는 어떤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긍정적인 분석도 있잖아요. 뭔가 좀 희망적인 신호들이 있기에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걸까요? 네, 분명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중요한 진전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이것들이 모여서 어떤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우선 기술적인 진보 자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IBM이나 구글, 인텔 같은 주요 기업들이 이미 1000큐비트급의 양자칩을 발표하면서 하드웨어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어요. 물론 큐비트 수가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양적 성장은 분명 중요한 진전이고요. 더 중요하게는 단순히 큐비트 수만 늘리는 단계를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린 오류율을 낮춘 논리 큐비트를 구현하는 방법이나 큐비트의 질, 퀄리티를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 개발에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하드웨어 기술 자체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기술 자체의 발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생태계의 확장입니다. 이게 정말 큰 변화인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의 브라켓,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퀀텀, 구글 클라우드의 퀀텀 AI 같이 글로벌 빅테크 클라우드 기업들이 너도 나도 자신들의 플랫폼을 통해서 양자 컴퓨팅 자원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아, 클라우드로 양자 컴퓨터를 빌려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전에는 양자 컴퓨터를 연구하거나 활용해 보려면 수백억, 수천억 원을 들여서 직접 장비를 구축해야 했어요. 그럴 수 있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했죠. 그런데 이제는 기업이나 연구자들이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 없이도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종류의 양자 컴퓨터를 테스트해보고 관련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잠재적인 응용 사례를 탐색해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양자 기술의 문턱을 확 낮춘 거죠. 이건 양자 기술의 대중화와 응용 확산을 위한 아주 중요한 발판이 마련된 셈입니다. 와, 클라우드를 통해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기업들이 훨씬 쉽게 이 기술을 맛볼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국가 간의 경쟁도 엄청나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맞습니다. 글로벌 패권 경쟁 역시 양자 기술 발전을 엄청나게 부추기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양자 기술을 단순히 새로운 과학 기술 중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경제 패권과 국가 안보를 좌우할 핵심 전략 기술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정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관련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 영국, 일본, 캐나다 등 다른 주요국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치열한 국가 간 경쟁은 필연적으로 연구개발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고 관련 산업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들이 나서서 밀어주니 기술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겠군요. 그럼 시장 자체의 성장 전망은 어떤가요? 실제로 돈이 될 만한 시장으로 커질 거라고 보나요? 네, 시장 성장 전망 자체는 매우 밝습니다. 여러 시장 조사 기관들의 예측을 종합해보면 전 세계 양자 컴퓨팅 시장 규모가 향후 몇 년간 연평균 30% 이상, 아주 공격적인 예측에서는 연평균 50%에 달하는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2030년경에는 수십조 원 규모의 시장이 될 거라는 예측도 있고요. 물론 아직은 전체 IT 시장 규모에 비하면 작은 편이지만 이렇게 가파른 성장률 전망은 이 분야의 미래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이고 당연히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죠. 정리해보면 핵심 하드웨어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클라우드를 통해 누구나 접근하기 쉬워지는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고 각국 정부는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밀어주고 있고 시장 자체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확실히 2025년 지금 시점이 뭔가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는 문턱에 와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긍정적인 신호와 동시에 존재하는 불안 요인들, 이 모든 이야기를 정합해서요. 지금 양자 컴퓨팅 투자를 고민하고 계실 여러분께 어떤 결론을 좀 내려볼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그 엄청난 잠재력과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잘 해야 하는 것 같고 그 줄타기의 핵심에는 역시 타이밍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도는 것 같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양자 컴퓨팅, 투자할까 말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훨씬 더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스타일의 투자자인지, 투자 기간을 얼마나 길게 보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 수준의 위험까지 감수할 용의가 있는지에 따라서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져야 해요. 네, 투자 기간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내다보는 비교적 단기적인 관점과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나눠서 생각해보면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거 아주 좋은 접근 방식입니다. 그렇게 나눠서 생각해보면 훨씬 명확해질 수 있어요. 먼저 단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를 본다면요. 이때는 여전히 NISQ, 즉 오류가 많고 아직은 성능이 제한적인 양자 컴퓨터의 시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만능 컴퓨터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쓸모가 없는 건 아니에요. 신소재 개발 시뮬레이션이나 특정 금융 문제 최적화처럼 아주 제한적이지만 특정 산업 분야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기존 컴퓨터보다 나은 성능을 보여주면서 점차 활용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투자를 고려한다면 어쩌면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를 직접 만드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양자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주어,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투자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 사업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면서 양자 기술에 투자하고 있으니까요. 혹은 양자 컴퓨터에서 돌아갈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 또는 양자 컴퓨터에 필요한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 중에서 상대적으로 재무 구조가 탄탄한 하드웨어 관련 기업들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빅테크나 소프트웨어, 안정적인 하드웨어 관련 기업이군요. 그럼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장기적인 관점, 예를 들어 10년 이상을 내다본다면 이때는 우리가 꿈꾸는 오류내성 범용 양자 컴퓨터, 폴트 톨러런트 유니버설 퀀텀 컴퓨터가 등장할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정말 현실화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현재의 암호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인공지능의 발전을 급격하게 가속화시키고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등 사회 전반에 정말 파괴적인 혁신을 가져올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게 정확히 언제쯤 가능해질지, 그리고 어떤 기술 방식이 최종 승자가 될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너무너무 크죠. 그래서 이 장기적인 영역은 높은 실패 가능성이라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미래의 세상을 바꿀 홈런을 노리는 벤처 캐피털, VC나 아주 초기 단계 기술에 투자하는 엔젤 투자자들에게 더 적합한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투자 기간뿐만 아니라 투자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VC나 개인 투자자, 그리고 이 기술을 실제로 사용해야 할 수요 기업들, 마지막으로 국가나 정부까지 각각 어떤 관점에서 이 시기를 바라보고 접근해야 할까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각 주체별로 최적의 타이밍과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벤처 캐피탈 VC에게는 어쩌면 투자의 적기는 바로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VC의 역할 자체가 높은 실패 확률을 안고서라도 미래의 큰 변화를 이끌 잠재력이 있는 초기 기술과 기업에 과감하게 투자해서 그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정말 잭팟을 터뜨릴 수 있는, 즉 가장 큰 보상을 얻을 수도 있는 플레이어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는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지만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의 경고처럼 섣부른 진입의 위험이 가장 큰 그룹입니다. 현재 주가는 실제 가치보다는 기대감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너무 강해서 변동성이 극심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 투자자로서 꼭 투자를 고려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이로도 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할애하는 초고위험 분산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합니다.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한 작은 베팅 정도로 인식하시는 게 안전해요. 절대 올인하거나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 기술을 앞으로 사용하게 될 잠재적 수요 기업들, 예를 들어 제약회사나 금융회사, 화학회사 같은 곳들은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잠재적 수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수백억 원짜리 양자 컴퓨터를 사서 설치하거나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직 기술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고 어떤 기술이 표준이 될지도 불확실하니까요. 그보다는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클라우드 기반의 양자 컴퓨팅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기술을 미리 경험해보고 우리 회사 문제에 어떻게 적용해볼 수 있을지 연구하고 관련 알고리즘을 개발하거나 테스트해보고 또 사내에 관련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미리 육성하는 등 다가올 양자 시대를 대비하는 양자 준비, 퀀텀 레디 상태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전략일 겁니다. 일종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돌려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국가나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양자 기술에 대한 투자의 적기는 이미 어제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경제 성과를 넘어서서 앞으로 50년, 100년 뒤의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기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성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정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봐야겠죠? 와, 정말 명쾌하게 정리가 되네요. 결국에는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 나의 투자 기간과 위험 감수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모든 판단의 첫걸음이군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양자 컴퓨팅 생태계의 여러 고리들, 예를 들어 하드웨어를 만들 건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건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건지, 아니면 양자 보안 쪽에 집중할 건지 중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 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빅테크 기업과 고위험 고수익을 노리는 스타트업 사이에서 어떻게 비중을 조절할지 결정하는 그런 정교한 시간 조율과 전략적인 자산 배분이 핵심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네,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양자 컴퓨팅, 이건 분명 세상을 바꿀 만한 잠재력을 지닌 혁명적인 기술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혁명이 완성되기까지의 여정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또 많은 우여곡절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2025년, 바로 지금은 그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서 엄청난 기회와 동시에 상당한 위험이 함께 꿈틀대고 있는 아주 흥미롭고도 역동적인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은 막연한 장밋빛 미래에 대한 환상만 쫓을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의 냉정한 현실과
시장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함께 고려하면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타이밍과 전략을 아주 신중하게 찾아 나가셔야 합니다. 네. 오늘 양자 컴퓨팅 투자의 밝은 미래와 동시에 우리가 넘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 그리고 투자자로서 어떤 점들을 깊이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다각도로 심도 깊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복잡하고도 매력적인 기술 변화의 문턱에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보다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저도 오늘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라는 관점을 살짝 넘어서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까 양자 컴퓨터의 막강한 계산 능력이 현재의 암호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론적으로는 해킹이 불가능한 새로운 보안 통신 기술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술이 가진 양날의 검과 같은 속성, 이 엄청난 힘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은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라던가 기업 활동의 보안, 더 나아가서는 국가 간의 힘의 균형이나 글로벌 안보 지형 자체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을 수 있을지, 이건 단순히 기술이나 투자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아주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